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코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오늘은 많이 떨어졌고요.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쭉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아쉽고요. 반등하려면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오늘은 시장 공포 탐욕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63이네요. 63이고요. 오늘은 요거부터 볼까요? 오늘은 X 의견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평가 알고리즘에서 위험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루기 쉬운 시장은 확실히 충분히 크다라는 의견이고요. 오픈도어가 주택 평가 알고리즘에서 위험을 좀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할지 안 할지가 달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다루기 쉬운 시장이 뭐 상승 시장이겠죠. 여기는 확실히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데이터도에 JP 모건 요거 캐리 윌러가 녹음을 했는데요. 요 내용을 오늘은 보고 끝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른 의견은 2.25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2분의 예측이 맞았던 것 같고 지금 주가가 흘러 내려간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떨어졌죠. FOMC의 의사록은 내일 움직임의 촉매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하면 떨어지는 게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내일 의사록이 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밑으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또 여기서 결정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데이터 도어 한번 보면은 어떤 게 더 먼저 오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1.5달러가 먼저 갈 건지 4달러가 먼저 갈 건지 요거 모든 투자자들의 궁금증이죠. 네. 4달러에 더 가까이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1달러를 바란다고 하네요.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나 봐요. 그러나 시장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오픈도어가 곧 무너져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고 시장 분위기가 결국에는 오픈도어를 또 주가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 차트는 보기 흉해요. 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소형주 핀테크 기업은 부진한 실적을 거두었다. 그런 내용이고 내 생각엔 오픈도어 제안에 서명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요 흥미로운 요 캡처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는 엄청난 복리 자산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매출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세바스찬의 의견입니다. 판매자 리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 같지 않나요? NAR 변경으로 인해서 판매자 위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거는 의견이 답변이 안 달렸고요. 아까 요 캡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는 이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규모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의견이고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캡처했나봐요. 우리의 거래량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주기적이면서도 인내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2억 달러 ATM을 이용하세요. 미국 3명 중 1명 이상 주택은 이제 현금으로 구입됩니다. 추세는 2020년 이후 현금 구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월 2024년에 현금으로 이어진 주택의 구매의 34.5%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높은 수치 아닌가요?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3분의 1이네요. 예상 못했는데 생각보다 3분의 1이 현금으로 산다고 하네요. 요거는 레드핀 내용인데 캐시로 이거를 사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34% 여기 꼭지점에 있었던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지금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잠잠합니다. 의견들이 많이 없는 상태고요.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JP모건 오늘 글로벌 테크놀로지에 나오셔서 얘기한 내용인데 게리 윌러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여기 원어민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자막 없이 듣기에는 저는 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분석가라고 하는데 JP모건의 오픈도어 CEO인 캐리 윌러와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픈도어는 주택 매매 방식을 재창조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위한 선도적인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2023년에는 오픈도어가 11,000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9,000채의 새 주택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오픈도어는 매달 3,000채 이상의 주택을 사고 팔았습니다. 좀 많이 팔긴 했죠. 매달 3,000채니까. 그리고 캐리는 22년도에 CEO가 되었고 그 전에 약 2년 동안
CFO를 역임했으며 사모펀드에서도 20년의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회의에 와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도어는 주택을 구입하고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판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집 뒤집기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리고 오픈도어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홈플리퍼 회사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냐 오픈도어가. 우리는 주택을 사고 파는 것 외에는 주택 플리퍼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택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뭔가 오픈도어랑 일반 에이전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떤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고요. 이거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유사점이 끝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낮은 가격에 사서 대대적인 개조와 수리를 하고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경쟁력 있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수수료, 즉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위험을 보상하는 증분 스프레드가 있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원활한 판매입니다. 일반 홈플리퍼와는 다르게 자기는 현금을 제공하는 현금 제한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싸게 사서 엄청난 수리를 하고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중개인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MLS에 집을 등록할 필요도 없고 오픈하우스를 주최할 필요도 없으며 사양에 따라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려는 것은 영원히 진화하지 않는 매우 오프라인 거래였던 것을 여기에 기술을 도입하여 사람들이 집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려는 것은 옛날의 거래 방식을 완전히 디지털로 바꾸는 여기다가 AI 기술을 도입해서 집을 판매하는 방식을 아예 바꾸는 게 이 사람들의 사업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홈플리퍼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판매자가 오픈도어에 제품을 판매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요인과 더 많은 판매자가 기아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지금 판매하는 것에 방해하는 큰 장애물.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원하는 답변이. 캐릴러의 답변입니다. 정통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지금 정통적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지 거기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을 어떻게 좀 바꿀까라는 대안을 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할 준비가 부족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고 관리할 수 없는 모든 마찰과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과 개, 당신의 집, 당신의 삶과 직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매우 불확실합니다. 여기에는 관리해야 하는 수많은 중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고 판매자에게 훨씬 더 좋고 주택 판매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성, 확실성, 완전한 편리함, 속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지시하세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자녀도 있고 개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집도 있고 삶과 이 인생과 이 직업들도 다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집을 판다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어디로 이동을 한다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봐도 제가 여기서 오래 살고 있는데 다른 동네로 간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오는 불확실함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픈도어가 좀 해결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단순성과 확실성, 편리함과 속도, 이 속도가 추가됐어요. 속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이거를 판매를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온전하게 편리하게 해주고 돈은 확실하게 주고 이 과정이 되게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면 누르고 팔고 이런 단순성에 돈도 바로 주고 완전 인터넷으로 되게 편리하게 엄청난 속도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오픈도어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를 갖고 있는데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면 충분한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마감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늦은 체크아웃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집을 좀 늦게 떠나도 된다 이거죠. 새로 산 집과 이 판매하는 집 사이의 갭을 이 오픈도어가 살짝 메꿔준다는 거죠. 이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당신을 위해 수리를 해주므로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참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동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결국에는 오픈도어에게 의뢰를 할 거란 얘기죠. 이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 수리. 이 수리도 하기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수리를 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살면서 조금씩 수리하는 거랑 이제 팔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다른 건데 이거마저 오픈도어가 해결해주고 있다. 지금 새 집과 헌집의 그 중간 단계를 메꿔주는 역할도 하고요. 수리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결국에는 오픈도어 제품을 판매하도록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이유다라는 내용을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인지도인지, 인지도가 없어서 안 오는 건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캐릴러 답변이고요. 더 커지고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나 장애물을 솔직히 말해서 유입 경로의 최상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우리에게 있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결국엔 최상위 유입 경로를 택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검색도 상위로 올라와야 되고, 이런 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 경로에 미리 거기 가서 오픈도어가 광고를 하고 있거나 뭐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면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모든 배를 들어올리는 조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신뢰하며 이전에 우리에게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TV 광고를 본 적이 있고 가격을 유지하고 스프레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홍보가 어쨌든 좀 덜 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호황기 때 제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였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직 짧지 않았습니다. 그 호황기가 너무 짧게 오는 바람에 브랜드 인지도를 갖출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팔기 정신 없었던 것 같고 뒤늦게나마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판매자가 있는 모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 채널을 의미합니다. 새 집을 사고 싶은데 예전 집을 팔아야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 건설 업체와 협력합니다. 내가 진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집을 팔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픈도어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고 현금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부동산 플레이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일단 새 집을 갖고 싶거나 이사를 가고 싶은데 거기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대부분 진로에 들어가겠죠. 진로에 들어가서 집을 팔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진로랑 또 협력하고 있는 오픈도어가 있기에 현금으로 바로 받고 싶은 분들, 좀 빨리 팔고 싶은 분들은 바로 오픈도어를 이용해서 현금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파트너십인데 오픈도어로 접속하진 않았지만 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건설업체 레너라고 그랬나? 레너랑 협력, 레나랑 협력하고 있잖아요. 레나 주택 건설업체 새 집을 하고 있는 레나랑 조인이 돼서 바로 새 집을 갈아탈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현금도 바로 챙겨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약간 루트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창기부터 상담원과 협력해 왔지만 실제로 상담원과 협력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고객이 기존 등록 프로세스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객은
해당 단계를 건너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낮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가 주택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내 말은 주택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시겠습니까? 이 스프레드가 결국에는 돈이란 얘기죠. 돈, 마진, 할인 폭을 의미하는 거고, 요게 시세 이 물건을 살 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을 적게 할수록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주택을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게 스프레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임무는 위험에 맞춰 스프레드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가격 모델과 전체 비용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 스프레드 폭을 최대한 낮추고 가격 책정을 잘해서 제대로 파는 게 목적이죠. 이거를 잘해야지만 수익이 잘 난다라는 얘기. 나가는 비용까지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조절에 실패를 하면 2022년이 다시 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스프레드 폭을 공격적으로 늘린 상황. 2023년도랑 지금도 좀 스프레드 폭이 높죠. 근데 지금 인하만 된다면 스프레드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질문은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지 된다. 이 거시적인 문제가 완전히 빠졌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인지도가 없어서 지금 상황이 뭐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거시적인 뭐 금리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지도가 없으니 이거를 좀 해결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큰 장애물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우리가 업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귀하의 배경을 고려할 때 업계의 현재 상태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 결정을 내리는 주요 과정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게 질문한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을 한번 보죠. 캐릴러의 답변이고요. 업계의 현재 상황은 현재 전반적인 주택 거시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의 현재 상황이 주택 거시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지금 판매자들이 얼어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시장이 좀 얼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낮은 모기지 금리의 잠금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모기지가 낮은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수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은 얼어 있고 모기지 잠금 효과가 있다. 이게 제일 크죠 사실은. 심리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오늘날 모기지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면 구매자의 경쟁성 문제가 있어 구매자 소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이제 살 사람도 따지고 보면 이 모기지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대적 균형이 일치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꽤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값은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거시적 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결정을 통해 우리는 50개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격 책정 방식을 항상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프레드를 이동합니다. 우리는 올해 초 모기지 금리가 6.5에서 7.5로 급등하며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일을 실제로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거시적 지금 금리 변화에 따라서 스프레드를 조절을 하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금리가 좀 낮아진다면 좀 더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시세에 맞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네요. 지금 어쨌든 이 고금리가 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좀 벗어나게 만들지 않나. 다음 질문이고요. 내 생각에 그것은 현재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2분기 가이드와 3분기 조기 미리 보기를 의미합니까? 2, 3분기 가이드를 얘기하는 걸로 보이냐라고 하는 건데 다음 질문의 답변은 올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제가 말했듯이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집값은 안정적이다. 따라서 집값이 아예 변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확실히 2023년에 비해 수요 공급 역학에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판매 속도가 약간 둔화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우리가 꽤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사항으로 작년보다 낮지만 여전히 역사적 연도보다 높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보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집값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택 판매 속도 약간 둔화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금리 상황을 계속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캐릴러도 그렇고 이 오픈도어나 부동산 업계가 금리가 어떻게 자꾸 변할지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분기 실적에서 제안을 요청했지만 아직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고객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용자가 아직 집을 팔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매크로인가요? 오픈도어와 관련이 있나요? 전혀 다른 것이 있나요? 라는 내용이고 지금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고객이 100만 명 이상인데 이게 거시적인 문제냐 오픈도어 문제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의 고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일단 이렇게 움직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놀라운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0만 명에서 한 2, 3%만 가져가도 엄청나겠죠? 사람들은 자기의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어 우리에게 온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자기가 뭐 집을 이쁘게 꾸며놓든 뭐 어떻게 하든 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오늘날 반드시 판매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에는 단지 판매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미래에 판매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팔지 않더라도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집의 가치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이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참여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시스템에 유지합니다. 이제 물어보고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그 집집마다 집이 생기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은 몇십 년 동안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집집마다의 가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이 거의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좋긴 하겠네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게 꼭 수익이 발생이 돼서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테슬라의 그 FSD처럼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처럼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잖아요, 데이터를.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픈도어도 결국에는 대량 거래를 위해서 이 집집마다의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결국엔 사람들이 니즈가 내 집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 꾸며놨으니까 좀 높게 받겠지라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럼 오픈도어에다가 계속 물어보면 이 데이터들이 집집마다 계속 쌓여가지고 이 세세한 정보들이 계속 누적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주택은 쉽게 재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로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MLS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시세랑 비교해서 가격을 책정하고는 있지만 또 안에 또 남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도 본다라는 얘기겠죠. 현재 그 수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아의 집이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락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매주 때로는 매달 제안을 새로 고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매달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1년 동안 안 물어보다가 다시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야, 이 참. 이 주식 같은 건가요? 하나 사놨는데 이게 좀 올랐나?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여기다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객들이 100만 명 이상에 다다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주식처럼 맨날 보고 싶어 하나 봐요. 이런 가격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판매를 선택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드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들의 시스템에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00만 명 이상의 고객 기반과 같은 귀중한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던 시장에서 유지된 고객 기반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일종의 미래 성장에 대한 창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이를 계속 구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래에 다 돈으로 환산이 될 거다라는 내용인 걸로 보여집니다. 기아가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억눌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물음을 했어요. 캐릴러의 답변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 생각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삶이 생기고 직업이 바뀌고 가족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노령화나 새집이나 아이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 거는 꼭 이렇게 투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집을 늘려가거나 줄이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가족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거 자기가 좀 늙어서 조금 편한 집으로 인프라가 더 갖춰진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필연적이다. 이사는 계속 삶에 있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평생 한 7번 정도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사를 많이 다녔고 이게 이사는 결국에는 인생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요가 없어도 이사를 할 사람들은 한다라는 얘기죠. 올해도 여전히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550만 명이 이사를 갑니다. 지금 억눌린 수요 때문에 400만 명이지 원래는 한 550만 정도 이사를 간다라고 하네요. 확실히 시스템에는 억눌린 수요가 있습니다. 금리 급등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이 있을 때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구 통계학적 변화, 삶의 변화로 인해 그중 일부가 느슨해지면 사람들은 현재 요금 환경에 굴복하기 시작하거나 잠재적으로 요금 완화가 있으면 해당 수요가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금리가 어쨌든 좀 떨어지면 다시 이 이사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자 얘기고요. 이제 오픈도어를 2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그리고 업계에서 40년에 한 번 있었던 전환을 돌아보면서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장의 유사한 변화가 다시 나타날 경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40년 만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면 해결 방안이 있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캐릴러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내부적으로 회고한 내용입니다. 자기네들 스스로도 엄청 고민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돌이켜보면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2022년은 오픈도어에게 진정한 도가니가 아니고 진정한 도가니네 도가니의 순간으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뭐 번역이 이렇게 됐을까요? 진정한 도가니.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는 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마진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험에 대해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합니까? 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엄청 연구한다고 하고 마진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고 있진 않겠죠. 네. 위험에 대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성장 측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분기에 인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늘어났다.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내세우고 있는데 좀 뿌듯한가 봐요. 2배로 늘려놨다는 게.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지만 확실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차 대조포를 확장하고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진 측면에서는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전체 마진 목표를 높이고 시스템의 마진 쿠션을 좀 더 구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진 쿠션이 스프레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후려쳐서 산다면 이런 거는 쉽게 극복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이런 거를. 비용 절감과 가격 정확성 개선을 통해 그렇게 했는데 마진 목표가 약간 더 높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험입니다. 마진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뭔가 무리수를 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격 책정이 좀 불안정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2년은 엄청난 기업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입니다. 위험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내부 문화도 포함하여 위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드레일이 있는지 새로운 설치가 필요한지 확실히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 있었고 때때로 새로운 조치를 취하거나 기존의 것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위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험팀의 일이 아니라 제품의 팀의 일입니다. 재무팀의 일입니다. 다 모두가 이 위험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다시 모를 위험이 닥쳐 있을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위험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식 상호 책임은 몇 년 전보다 회사 전체에 훨씬 더 중요해졌다. 지금 한 번 더 망하면 거의 그냥 문을 닫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쫄고 있지만 이 위험의 대처를 잘 하고 이 프로세스 같은 거를 뭐 만들어 놨겠죠. 대처를 할 수 있는. 앞으로 또 이런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뭔가가 다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했던 실수를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질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 전환을 통해 공원 이익률 목표를 4에서 6% 범위에서 5에서 7%로 높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선의 핵심 동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거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고요. 지금 예전의 목표보다 좀 더 올라간 듯한 느낌입니다. 1% 정도, 1%씩 좀 올라간 느낌이고 개선을 좀 많이 했는데 캐리 휠러의 답변이에요. 기업 마진 수준에는 실제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격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스프레드 가격을 책정할 때 마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향상된 가격
또는 집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가정 수준 데이터, 우리는 그 집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 마진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기업 마진 목표가 어디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지난 7분기 동안 우리가 2022년 시장 후 재설정 중반 이후 구축해온 새로운 비즈니스 체계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에서 7% 범위 내에서 배송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더 나은 가격 책정과 일부 비용 절감의 조합이며 우리는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 그냥 쫙 읽었는데 이제 마진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 비용을 어쨌든 줄이면서 이 마진을 높였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가격을 좀 정확하게 책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가격 책정할 때 마진 목표를 미리 달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프레드를 책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책 빼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재설정된 주택 매입 이후로 나오는 5에서 7% 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에리고가 관여했던 부분은 다 갖다 버리고 자기가 다시 해보겠다라는 거죠. 다시 사기 시작했을 때부터 5에서 7% 범위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비용 절감, 가격 책정, 이 두 개가 결국엔 이 공업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지 마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책정을 좀 잘하거나 더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다면 마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절반도 안 온 것 같은데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스크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살짝 아프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24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이 북극성을 설명했습니다. 뭐 희한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현재 주거 환경과 확산에 있어서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캐릴러 내용이고요. 내구성 있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규모를 재조정하는 데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전의 기아와 제가 이야기한 퍼널의 최상위 수준을 높여 오픈도어를 더 많은 고객 앞에 더 많은 장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일시적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식으로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규모를 재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고요. 어쨌든 최상위 수준의 이 브랜드 인지도, 검색 상위로 최상위로 끌어올려서 인지도를 높이고요.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와야지 비즈니스 규모를 재조정한다라고 하고요. 더 많은 장소, 이게 더 퍼져야 된다는 얘기죠. 파트너십 채널을 더 늘리거나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더 많아진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지 규모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투자 수익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마케팅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책정 시스템을 측정 가능하게 개선하면 실제로 영구적으로 스프레드를 낮추는데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품은 더 저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온 것들이다. 가격 책정 시스템을 좀 뭔가 개선을 하면 스프레드가 낮아진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이 자기네들이 추구해온 일이다. 이게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엔 마진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많이 파는데 뭔가 그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격 책정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마진도 챙기고 마진을 챙기고 판매도 잘 되게끔 하는 거에 그 중간점을 찾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음 질문이고요. 1분기 이후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24년 궤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환경 변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변경된 상황은 없으며 1분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과 2분기를 안내하는 방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매우 역동적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내용이고 변한 거는 없는데 매우 계속 지금 변화가 있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변동폭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누구도 올해 한번 금리 인하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올해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라는 가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최악의 상황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리 율러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임무는 거시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만 확실히 거시적인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 일단 거시적인 상황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근데 이 거시적인 상황에 그쵸, 거시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는 어쨌든 이 거시적인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부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리율 측면에서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처에 머물고 있지만 올해 이 시점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측은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을 거다. 올해 마지막에는 좀 더 지금 1분기보다 4분기가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구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아의 비즈니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은 오픈도어가 무료 현금 흐름을 언제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출이 100억 달러에 도달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100억 달러가 올바른 숫자일까요? 이 손익분기점을 왜 100억 달러로 잡았냐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 회사 전체가 긍정적인 무료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높은 수준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100억 달러 프레임워크는 인수 GMV이든 안정적인 상태의 수익이든 해당 수준에서 평가를 실행하는 경우 비용 구조가 긍정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수준이었다. 조정 순이익은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100억 달러가 제일 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최소 100억 달러는 돼야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100억 달러 수익을 내고 월 2200채 또는 분기당 6600채 주택을 운영하여 4.5%의 운영 비용 비율로 사업을 관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에서 3의 이자 비용으로 조정 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여 마진 범위의 최고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는 2분기에 약 4,500건의 인수를 안내했다. 따라서 6,600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입니다. 지금 3분의 2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위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월 2,200채, 분기당 6,600채. 그러니까 요번 달에 2,200채를 좀 못 팔아도 다음 달에 2,200채보다 훨씬 더 많이 팔고 이래가지고 분기당 3개월 동안 6,600채 이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운영 비용도 4.5% 내외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하나 시장 분위기, 부동산의 침체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놀라운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로만 기업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가로만 보면은 폭망했는데 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주가로만 기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이 주식이라는 게 주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라 멘탈을 잡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요. 아무튼 이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일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고 이 판단이 자꾸 틀린 걸로 자꾸 생각이 되고 이런 확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건 여전하다고 보면 돼요. 저만 그런진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네들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주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뭔가 우려가 자꾸 생각이 나고요. 지금 어쨌든 손익분기점에 거의 3분의 2 정도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시스템의 손실을 의미 있게 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 구조를 대폭 줄였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거 좀 멋진 얘기네요. 시간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렇게 딱 달성할 거라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할 거라는 확신을 여기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수익으로 전환되는 순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다음 질문이고요. 100억 달러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네.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네요. 질문의 절반 정도 왔고요. 시장 회복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재 우울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말은 우리가 100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시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느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가는 것이었다. 이 시장 규모랑 이것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억 달러를 정한 이유가 시장 규모 크기에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까지 계산해서 100억 달러라고 계산한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구매 상자 내에 있다.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6,500달러, 6,500억 달러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우리는 1과 같은 1.7의 점유율을 갖게 되었고 현재 위치를 바꾸게 되었다. 1%에서 지금 1.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시장 내에서 지금 우리가 바이박스 얘네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바이박스 내의 시장이 6,500억 달러인데 거기에서 100억 달러 1에서 1.7%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현재 시장의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면 유입 경로의 상위권으로 성장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큰 이익을 얻으며 전환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지도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지금 돈을 좀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유입 경로도 상위권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쇼핑을 할 때도 항상 잘 나가는 상품이 위에 있잖아요. 첫 페이지에 있고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눈에 계속 띄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상위권으로 계속 도약을 한다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다 가장 그 기본적인 거를 다 그냥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에리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에리구 때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지금 캐릴러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에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조차 안 했던 걸로 계산이 되네요. 왠지 무료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아의 비즈니스를 더 멀리 내다볼 때 장기적인 조정 에비타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순이익 마진 잠재력만 있습니까? 최근에는 장기 목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볼 때 당신이 모든 것에서 물러나고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 기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6억 5천억 달러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바이박스입니다. 바이박스는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는 주로 가격대뿐만 아니라 주택 유형, 연령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50개 시장에 따라 정의됩니다. 6,500억이 그냥 계산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이런 거를 다 주택 유형, 연령, 가격 50개 시장 안에서 이거를 다 계산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 살 수 있는 이 규모를 6,500억 달러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룹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성장기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구매 상자를 좀 더 늘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비즈니스를 확장할 때 마진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냐는 것입니다. 공원 마진은 5에서 7%,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자본 조명이 있는 사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진이 증가할까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브랜드를 확장하고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모든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반을 확장하면서 시간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장의 대부분이 매우 미성숙한 것처럼 말이죠. 2021년에 여러 개를 열었다. 우리는 그것을 폐쇄하거나 적어도 시장 재설정을 통해 2022년에 약간 휴면 상태에 되었다. 유지된 고객 기반을 확대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와 성숙도를 갖춘 마케팅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고정 비용은 확실히 우리 사업에 많은 운영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고정 비용이 실제로 증가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21년에 좀 더 시장 확장한 거를 지금은 좀 몇 개, 3개 정도 줄였죠. 2022년에는 아예 열지를 않은 시장 확장을 지금 거의 중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을 확장을 하면 이 바이박스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바이박스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구매할 수 있는 양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증가할 거란 얘기죠. 결론은 50개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시장이 넓어감에 따라 바이박스 범위도 넓어지고 살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또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가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원 마진은 5에서 7%라고 정의한 이유가 이거보다 세월이 지나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점점 커질수록 계속 요거를 한다고 했을 때 마진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브랜드를 계속 확장을 하고 파트너십을 계속 확장을 하고 모든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반을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고객들도 잘 관리를 하면서 더 다른 시장을 더 확장을 하나씩 한다면은 결국엔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장 자체를 크게 키우면은 사람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매출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요 부분부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요거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절반 정도 읽었네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부터는 특별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영상도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